매 순간 당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곱씹고 있다면 그 순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미래에서 훔쳐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틀어졌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붙잡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질문들은 익숙하고 어쩌면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냉정합니다. 문제에 머무는 시간만큼 해결책은 멀어집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초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에너지는 의지가 아니라 집중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삶이 자라납니다. 약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강한 사람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어떤 해답을 만들 수 있는가? 문제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지 당신의 주의를 시험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당신이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불평은 마음을 잠시 가볍게 만들 수 있지만 해결책은 단 한 번도 불평에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은 문제를 해석하는 법이 아니라 문제를 떠나는 법, 그리고 해답으로 이동하는 법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갇힙니다. 해결책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초점을 옮기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질문을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당신의 마음은 중립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석입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이 반복해서 붙잡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같은 성질의 상황과 결과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식 속에서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된 것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에너지를 받은 것은 성장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당신의 꿈에도 당신의 의심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먹이는 것에만 충성한다고.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생각, 자주 말하는 이야기, 마음속에서 재생되는 장면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먹이고 있는 정신적 식단입니다. 문제를 계속 씹고 있으면 마음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위험하다, 부족하다, 막혀있다.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망설입니다. 방어합니다. 기회를 보기보다 리스크만 계산합니다. 반대로 해결책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능하다. 방법이 있다. 한 걸음은 움직일 수 있다. 이때부터 마음은 더 이상 문제의 감옥이 아니라 해답을 탐색하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위치는 즉시 바뀝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창조자의 자리로.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해결책에 집중하는 사람은 상황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삶은 언제나 설명하는 사람보다 설계하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당신의 다음 현실을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집중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집중은 에너지를 조직하는 힘입니다. 에너지는 항상 흘러가지만 어디로 흘러갈지는 당신의 초점이 결정합니다. 흩어진 에너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인 에너지는 현실을 움직입니다. 태양빛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강철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다릅니다. 같은 빛이지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단단한 물질도 꿰뚫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너무 많은 곳에 나누어 쓰고 있을 뿐입니다. 목표를 정했다가 의심이 들면 바꾸고, 조금 어려워지면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집중해야 할 순간에 감정과 잡음에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분산입니다. 분산된 에너지는 항상 피로만 남깁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는 완벽하게 집중하면서 원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한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소모됩니다.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에너지가 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결과는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정체를 낳고 다른 하나는 진전을 만듭니다. 집중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무시할지, 무엇에 머무를지의 선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바뀐 에너지는 현실을 바꿉니다. 이 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에너지를 어디에 흩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모으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앞으로의 모든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불평부터 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또는 마음속 독백으로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이 습관을 매우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불평은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정신적 훈련이라고. 그리고 그 훈련은 항상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돌을 하나씩 쌓고 있습니다. 그 벽은 당신과 해결책 사이에 놓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은 벽을 만들고 그 벽은 기회를 가린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머무르는 당신의 반복된 반응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되뇌는 순간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자동으로 강화됩니다. 이것이 재프로그래밍의 핵심입니다. 뇌는 논리보다 반복에 충성합니다. 따라서 진짜 변화는 문제를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라 초점을 바꾸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문제를 먹이지 마십시오. 목적을 먹이십시오. 불평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결심은 에너지를 조직합니다. 불평은 과거에 묶어두고 결심은 미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불평을 하나의 행동으로 대체하라.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방향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재프로그래밍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불평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결정으로 끝나는지. 그 차이가 쌓이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현실은 따라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문제를 키웠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훈련했는가? 이 질문이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불평은 개인의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고 조용히 기준을 낮추며 사람들을 같은 자리로 묶어둡니다. 불평이 일상이 되면 뇌는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마라. 어차피 잘 안 된다. 문제는 항상 밖에 있다. 이 순간부터 사고는 방어 모드로 고정됩니다. 가능성은 위험으로 보이고 기회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불평은 마음을 잠시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냥 속을 풀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해소, 방향 없는 감정 배출은 실제로는 미루기입니다. 결단을 감정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는 해결책보다 공감이 행동보다 동조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부정성의 바이러스입니다. 아무도 일부러 망치지 않지만 아무도 나서서 바꾸지도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지점을 매우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불평의 환경에서 자신을 분리하라고. 그 분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선택입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일지, 무엇을 마음에 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 이 문화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침묵, 감사, 그리고 책임입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지킵니다. 감사는 시야를 바꿉니다. 책임은 방향을 만듭니다. 불평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불평의 문화에서 벗어나 해결의 문화로 한 발 들어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해결의 문화가 어떻게 결과 중심 사고로 당신을 이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반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놀라고, 막히면 멈추고, 어긋나면 감정부터 흔들립니다. 이것이 반응형 사고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사고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결과를 정의합니다. 나는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가? 이 상황의 최종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장애물과 조건을 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승자와 보통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았습니다. 승자는 장애물을 보지 않고 도달해야 할 결과를 본다고. 결과 중심 사고는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재배치하는 힘입니다. 문제는 중심에서 밀려나고 결과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때 뇌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란이 줄어들고 선택지가 정리되며 행동의 우선순위가 또렷해집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황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결과를 먼저 정하면 상황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통과하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 질문들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행동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힐은 운과 성공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운은 방향 없는 움직임이고 성공은 방향이 있는 집중이라고. 결과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하지만 결과가 분명하면 작은 행동도 같은 방향으로 쌓입니다.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결과는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행동 역시 같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든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회의 씨앗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길을 막는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나타나는 순간 멈추거나 돌아섭니다.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선을 바꿉니다. 나폴레옹 힐이 반복해서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기회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벌이 아니라 진화의 초대장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반면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순간 상황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호기심으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두려움을 약화시킵니다. 두려움은 모를 때 강해지고 이해하려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혁신은 항상 불편함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핍이 창의성을 부르고 좌절이 방향을 만들고 실패가 기준을 높였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성장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관문이라는 인식입니다. 문제 속에는 당신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능력, 키우지 않은 사고방식, 확장되지 않은 시야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늘 당신의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는다. 성장은 요구에서 온다고. 문제를 피하면 당신은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를 통과하면 당신은 확장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문제는 당신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초대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문제를 짐으로 만들지 도약대로 만들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전환의 핵심인 인식의 힘, 즉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당신의 힘이 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겪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 차이는 재능도, 운도 아니라 인식입니다. 상황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현실을 해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는 힘이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순간 당신은 그 안에 갇힙니다. 그러나 문제를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힘의 위치가 바뀝니다. 상황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해결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이 나를 멈추게 하려는가가 아니라 이 일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상황은 어떤 능력을 끌어내려 하는가? 이 질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의 방향을 줍니다. 분노는 에너지가 되고 불안은 집중이 되며 실망은 기준을 재정렬하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불평은 인식을 좁히고 학습은 인식을 확장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사건을 단일한 의미로 고정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사건을 다층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낙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약의 기준이 됩니다. 인식이 바뀌면 뇌는 자동으로 새로운 연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이걸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때부터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재료가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원으로 해석한다고. 이 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힘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어떤 이야기로 내 안에 저장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당신을 묶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인식을 실제 삶에서 유지하기 위한 감정의 규율, 즉 감정을 지배하는 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를 상황이나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를 키우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로 감정의 규율을 꼽았습니다.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이지만 방향이 없으면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분노는 외칩니다. 지금 멈춰라.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위험하다. 좌절은 설득합니다. 포기해도 괜찮다. 그러나 규율은 조용히 말합니다. 계속 가라.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깊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 위에 결정을 올려놓습니다. 감정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결정이 방향을 잡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규율이란 비가 온다고 해서 길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힐은 일관성의 비밀을 동기에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기는 변덕스럽고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규율은 파도가 높아도 방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나아지면 하겠다. 그러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행동이 기분을 따라오게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의 흐름을 바꿉니다. 움직이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멈추면 감정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감정은 삶의 색이고 규율은 삶의 방향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힘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데리고 앞으로 가고 있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 규율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행동이 어떻게 두려움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생각 속에서 자랍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커지고 기다릴수록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가장 큰 연료는 상황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을 분석하지 말고 행동으로 끊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이성적인 설득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쟁이 아니라 움직임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용기가 생기면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행동이 먼저 오고 용기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구체화됩니다. 가능한 실패를 나열하고 상처를 미리 예측하며 아직 오지 않은 결과에 현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반면 행동은 이 모든 상상을 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는 뇌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두려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 두려움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힐은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완벽한 기다림보다 항상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은 수정할 수 있지만 정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불안이 느껴지는 방향에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다. 그래도 한 걸음은 간다. 그 한 걸음이 두 번째를 만들고 두 번째가 흐름을 만들며 흐름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 장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행동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기반, 내적 통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부를 통제하려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예측할 수 없으며 환경은 언제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토대를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적 통제에 두었습니다. 내적 통제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 압박 속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는 태도, 동기가 사라진 순간에도 방향을 유지하는 지속성, 이것이 내적 통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황이 나아지면 안정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내부가 안정될 때 상황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전장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회의실도 시장도 경쟁자도 아닙니다. 진짜 전장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매 순간 감정이 먼저 반응하려 할 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결정할 것인가. 내적 통제가 있는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결과를 선택합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미루지 않으며 스스로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힘은 한 번의 결단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의 반복으로 조용히 단련됩니다. 피곤할 때도 기준을 지키는 선택, 핑계가 쉬울 때도 책임을 택하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 이 모든 것이 쌓여 내적 통제가 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워진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외부를 바꾸려 애쓰기 전에 내부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러면 외부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단련하고 있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원칙이 하나로 모이는 해결 중심 사고방식, 즉 솔루션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사고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성격도 아닙니다. 훈련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책임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이 순간 마음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통제권을 잃습니다. 해결 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먼저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닙니다. 자기 비난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힘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출발점을 항상 여기서 찾았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당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된다고. 해결 중심 사고방식의 핵심은 문제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반응형 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해결형 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차이가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꿉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거를 반복 재생하고 두 번째 질문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해결 중심의 사람들은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답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불완전해도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 첫 구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자동으로 출구를 찾는 방향으로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문제가 보이면
동시에 해결의 윤곽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솔루션 마인드셋입니다. 문제를 보면 멈추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마음.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탓하는 것은 결코 고칠 수 없다고. 그러나 당신이 책임지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해결 중심 사고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 위에 무언가를 세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축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지속적인 숙련과 마스터리의 사이클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숙련은 한 번의 도약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이클입니다. 조용히 반복되는, 그러나 확실히 진화하는 흐름입니다. 먼저 행동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행, 확신이 부족한 채로 내딛는 한 걸음. 이 행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지만 반드시 데이터를 남깁니다. 그 다음은 습관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반복이 되면 뇌는 그것을 안전한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이때부터 노력은 줄고 지속성은 올라갑니다. 습관이 쌓이면 숙련이 됩니다. 숙련은 빠름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감정에 덜 흔들리고 판단에 덜 낭비하며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숙련의 끝에는 마스터리가 있습니다. 마스터리는 더 이상 애쓰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선택, 본능에 가까운 판단,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마스터리는 기다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임에서 태어납니다. 행동이 먼저 오고 명확함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의 사람들은 항상 움직입니다. 작게라도 느리더라도 방향을 유지한 채로.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숙련의 사이클에 발을 들이고 있는가? 이 선택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개인의 진화로 이어지는지, 도전이 어떻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부터 문제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키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인생이 쉬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이 기대가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단단해질 뿐입니다. 도전은 벌이 아닙니다. 도전은 측정 도구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과거의 당신에게는 벽이었을 것이고 지금의 당신에게는 훈련장이 됩니다. 이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문제를 피하려는 사람은 늘 같은 수준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한 단계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항상 불편함과 함께 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한다. 생각이 작으면 문제는 위협이 되고 생각이 커지면 문제는 연료가 됩니다. 도전은 인내를 단련하고 창의성을 깨우며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책에서도 완전히 배울 수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몸에 새겨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도전은 내 안에서 무엇을 확장시키려 하는가? 이 질문은 피해자의 언어가 아니라 창조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성장해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당신의 한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다음 크기를 알려줄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도전은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마지막 단계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는 승자의 코드, 해결 중심 인생의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으로 수렴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승자의 코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울 만큼 일관되고 단순합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키우는 대신 해결책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그들은 묻습니다. 이 잔개물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나를 어디로 밀어올리려 하는가? 이 질문들이 사고의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바뀐 사고는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이 결코 시험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하는 사람 역시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마음은 감옥을 짓습니다. 해결책에 집중하는 마음은 제국을 만듭니다. 이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직 집중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결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인생은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 하나의 선택이 조용히 쌓이며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문제를 먹이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지으십시오.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진짜 힘입니다. 아침의 첫 순간,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는 그 찰나에 심는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아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알람을 끄고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뉴스 속 부정적인 소식이나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화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몇 분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마치 비옥한 밭처럼 어떤 씨앗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하루 종일, 아니 어쩌면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아무 씨앗이나 던지지 않습니다. 계절과 토양을 확인하고 가장 좋은 품종을 골라 심습니다. 아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5분은 하루 중 가장 비옥한 정신의 토양입니다. 그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꽃 피울지 아니면 잡초에 뒤덮일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지만 아침의 힘을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의 미래를 그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정으로 말하고 마음속에 성공의 장면을 재생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무의식에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각인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운명을 새롭게 쓴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의 첫 순간,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는 그 찰나에 심는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아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알람을 끄고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뉴스 속 부정적인 소식이나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화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몇 분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마치 비옥한 밭처럼 어떤 씨앗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하루 종일, 아니 어쩌면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아무 씨앗이나 던지지 않습니다. 계절과 토양을 확인하고 가장 좋은 품종을 골라 심습니다. 아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5분은 하루 중 가장 비옥한 정신의 토양입니다. 그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꽃 피울지 아니면 잡초에 뒤덮일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지만 아침의 힘을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의 미래를 그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정으로 말하고 마음속에 성공의 장면을 재생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무의식에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각인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운명을 새롭게 쓴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노력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진동에서 나온 노력은 마치 역류하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를 젓지만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심지어 뒤로 밀려납니다. 반면 올바른 진동, 즉 올바른 내면의 상태에서 나오는 노력은 마치 바람을 등에 업은 배와 같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멀리 빠르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진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 깊숙이 품고 있는 기본 신념과 감정의 주파수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나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두려움이 행동의 질을 바꾸고 결과를 제한합니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확신과 기쁨의 주파수에 맞춰 있으면 기회와 아이디어, 사람들까지 그 진동에 끌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이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하고 그 상태가 우리의 판단, 창의력, 행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동이 먼저이고 노력은 그 다음입니다. 진동이 맞지 않으면 노력은 소모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먼저 마음의 주파수를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파동이고 그 파동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하루 전체의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아침에 처음 내뱉는 말은 하루의 운영 시스템을 설정하는 명령어와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힘들겠다 같은 말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루를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회의 날이다. 나는 내 운명을 주도한다. 나는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무의식은 부정과 농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내뱉는 말은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여져 생각과 행동, 심지어 몸의 반응까지 바꿉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면 뇌는 피로를 증폭시키는 화학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반대로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 라고 말하면 그에 맞춰 호르몬과 신경 신호가 변합니다. 역사 속 거인들,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존 록펠러, 이 모두는 아침에 자신만의 첫 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하루를 설계하는 도화선이었고 그들의 무의식을 성공의 방향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아침의 첫 말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씨앗이 자라는 밭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하루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운명을 다시 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와 무의식에 주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마치 언젠가 도달할 장소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루를 그 목표와는 다른 주파수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처럼 불안에 시달리고 기회가 아닌 위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은 아직 그 상태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계속 받게 되고 그 결과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종 상태로 산다는 것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처럼 하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든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말투와 표정을 지닐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들의 하루는 어떤 리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경전에서도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가진다면 뇌는 그 상태를 현재 현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와 행동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면 기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기뻐해야 목표가 다가옵니다. 먼저 감사해야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행동과 말, 생각을 최종 상태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표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무의식을 인생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대부분의 행동과 반응은 무의식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생각과 말, 경험으로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제자리로 묶어두는 프로그램입니까? 재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존의 낡은 코드, 나는 못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늘 실패해를 지우고 새로운 코드,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확언 아포메이션입니다. 확언은 단순히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감정이 없는 확언은 씨앗 없는 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논리보다 감정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무표정하게 말하는 것보다 눈을 감고 성공을 이미 이룬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말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미소가 번지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말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돌아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여러 번 같은 말과 같은 감정을 심으면 마치 물과 햇빛을 꾸준히 주듯 무의식이 그 생각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첫 5분 당신의 확언을 말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똑같이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같은 주파수로 맞춘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잃게 될 것이다. 마음은 집과 같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과 햇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지, 벌레, 도둑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아무 감정이나 무방비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혼란이 당신의 정신을 점령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지기를 두고 삽니다. 그 문지기는 질문합니다. 이 생각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생각은 문 앞에서 거절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뉴스, SNS,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대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정보가 우리를 덮칩니다. 무의식은 이런 자극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복 노출되면 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신의 필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는 절대 부정적인 정보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비전과 목표를 떠올리는 이미지나 문장을 먼저 주입하세요. 둘째,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을 피하거나 반드시 그 영향에서 회복할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과 가능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문을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필요한 사람과 생각에게만 열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성책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진동을 즉시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을 끌어당기는 자기장과 같다.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줍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생물학적 스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도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무의식에게 이것은 이미 나의 현실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과